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이 제도의 목적을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최저 생계 보장과 임금 격차의 해소라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임금이 상승하는 시기에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지 말씀드리기 위해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사측의 삭감 요구와 노측의 반발로 중단됐다가 오늘 재개됩니다. 예년에는 노사 입장 차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조정됐는지, 최저임금 인상 여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최저임금 갈등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오늘 더 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더 뉴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대기업 총수를 만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WTO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부산 시민의 발이 멈췄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임금 인상률 등을 놓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새벽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비상 요원이 투입돼 출근 시간대 교통대란은 피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5분 정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나 한의사가 광고하는 식품 많이 보셨죠? 식약처가 의료 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41개 제품과 판매 사이트 1,200여 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9개 제품, 161개 사이트가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제품 10개 가운데 2개꼴입니다. 단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과대 포장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유명인의 성추문, 이번에는 배우 강지환 씨입니다. 강 씨가 어젯밤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소속사 여직원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원 주식 신탁제도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YTN 보도가 나간 뒤 국회가 서둘러 징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국회 사무처도 의원 개인에 대한 주식 신탁제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생긴 지 14년 만에 처벌 기준 마련인데 그동안 기준이 없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유감스럽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면 맞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오늘은 강도가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장기전도 대비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표현과 함께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이번 조치를 대북 제재 위반과 연결짓는 것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가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국제 공조도 함께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가 결국 미국이나 중국 등의 첨단 IT 산업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국들과 협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의 해결 노력에 일본이 화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도 언급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문 대통령은 그제 언급했던 민관 비상 대응 체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주요 그룹 최고 경영자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장차관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지원 체계를 운영해 장단기 대책 수립에 협력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처 다변화나 부품 국산화를 어떻게 단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은 없었는데 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방안이 언급됐을지 주목됩니다. 또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과 부품, 소재, 장비 국산화를 근본 대책으로 거론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지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지단 30곳의 총수들과 경제단체장 4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과 일본 내 인맥이 넓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일본 출장 중이어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밤사이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회원국들에 직접 설명하고 일본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번 WTO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강조했습니까? 네,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세계무역기구 회의인 만큼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에 위반된다는 점에 주안점이 맞춰졌습니다. 밤사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 이사회입니다. 상품무역 이사회는 보통 실무를 담당하는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애초 안건에 없었지만 정부는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마지막 의제로 채택돼 논의됐습니다. 백 대사는 이 자리에서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에는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일본 기업은 물론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고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도 회원국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도 회의에 참석을 했을 텐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이하라 주니치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이하라 주니치 대사는 우리 정부의 설명에 대해 이번 조치가 수출 규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적용했던 간소화 절차를 원상 복구한 것일 뿐 규제를 따로 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안보와 관련된 일본 정부 내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만을 지목한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변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도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노가미 고타로 관방 부장관은 한국이 WTO 회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 목적의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여당에서 명확한 근거도 되지 않고 수출 규제 대상인 일본 원재료가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흘리기도 했더군요. 이번에 독가스 중 하나인 사린가스 얘기도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선 거는 일본산 원재료가 이번에 대상이 된 일본산 원재료 3가지 중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독가스인 사린가스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영방송 NHK가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안전보장상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구체적으로 살인가스를 지목한 겁니다. NHK는 일부 한국 기업이 살인가스 전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에 해당 원재료를 서둘러 납품해 줄 것을 독촉하는 일이 일상화됐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해당 기업을 조사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한국 당국은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살인가스 전용 가능성만 흘렸을 뿐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살인가스는 지난 1995년 사이비 종교 집단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 테러 때 살포해서 수십 명을 숨지게 한 맹독성 가스입니다. 이 때문에 살인가스와 옴진리교는 일본인들에게는 최고 수준의 공포와 증오의 대상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명확하고 따라서 북한과 관련된 무역 관리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면서 북한 관련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집권 여당인 자민당 핵심 간부들도 독가스나 화학병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가 한국에 수출된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면서 북한과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 방향을 놓고 여당은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야당은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 이렇게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든 야든 일본을 지지하는 입장은 없겠지만 대응 방안에서는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책들을 내놨습니까? 네, 여야는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과 향후 역할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본 측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동시에 소재 부품 관련 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넣어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일 감정에 편승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사법부의 판결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외교적, 정치적 셈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전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대책기구 구성, 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하자며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여야 합쳐 11명의 의원이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끝났습니다만 거짓말 논란은 계속되고 있더군요. 논란이 더 첨예해지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여당은 큰 흠결이 없다. 보수 야당은 거짓말한 것이 분명한 만큼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갈리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문회의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 전입 등 큰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윤 후보자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인사청문위원인 금태섭 의원이 윤 후보자가 명백한 거짓말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정부 여당이 문제없다고 대응하는 것을 보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부적격 단독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상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이 끝났는데요. 오늘 이후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 이후 여야가 10일 안에 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어제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했던 노동계가 오늘 전원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심의가 정상화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1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오늘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하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19.8% 올린 최저임금 10,000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보다 4.2% 삭감된 8천 원을 최초의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르면 모레 새벽에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고용노동부가 정한 시한인 15일까지 심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행 위기를 맞았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재개됩니다. 늘 그래왔듯이 노사 입장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조율 과정을 돌아보겠습니다. 통상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 양쪽이 최초 요구안에 이어 수정안을 내놓으면 공익위원이 양쪽을 절충해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4년 전 2015년에 진행된 2016년 최저임금 심의 때는 노사 양측이 최초안을 제시한 뒤 3차까지 수정안을 내면서 이렇게 접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공익위원이 사측에 가까운 6천 원 전후 구간을 제시하자 노동계 위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끝에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노사 입장 조율이 더 어려웠습니다. 노사 모두 수정안을 내지 않고 맞서다가 공익위원이 사측에 가까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반발해 심의를 보이콧했고 결국 사측이 막판에 낸 수정안으로 표결이 진행돼 그대로 결정됐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8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모두 표결까지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습니다. 노사가 3차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약 3,400원이었던 격차를 230원으로 줄였습니다. 수정 과정에서는 노동계가 많이 양보했고 최종 표결에서는 노동계의 마지막 수정안인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조율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많이 올랐다는 경영계와 여전히 부족하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맞섰습니다. 특히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했다가 부결되자 향후 일정에 불참했습니다. 결국 막판까지 사용자 측 수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수정 제시한 8,680원과 공익위원이 제시한 8,350원을 놓고 표결이 진행됐고 결국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법률이 규정한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입니다.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월 15일까지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노사 양측은 10,000원으로 인상, 8,000원으로 삭감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어제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된 11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제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 지사가 조금 전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도정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이 재판 때문에 시간을 좀 낭비하게 된 것 같아서 우리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도 객관적이고 좀 냉정한 입장을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냉정하게 객관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임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은 아닐 테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정함과 객관성을 좀 유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탄원서도 들어가셨는데 그럼 또 검찰이 계속 무리하게 항소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그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변호인들 좀 바뀌었던데 뭐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그 대학교 동기분명이신 것 같던데. 다 저를 안타깝게 얘기해주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도와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재명 경기지사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항소심 첫 재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해서 선거 공보물에 적었다. 또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됐고요. 1심에서 혐의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 1년 이내에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확정 판결이 나야 합니다. 네,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가 오늘 오후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강 씨는 첫 번째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경기 분당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두 번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시작된 건 아닌가요? 네, 배우 강지환 씨는 현재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이곳에서 강 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아직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취재진이 몰려 조사와 관련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 씨가 긴급 체포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입니다. 어젯밤 강 씨는 지방에서 촬영을 마친 뒤 저녁 회식을 하고 소속사 직원, 외주 스태프들과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떠난 뒤 강 씨와 여성 외주 스태프 2명만 남아 있었는데요. 강 씨는 이들이 잠든 사이 A 씨에게는 성폭행을, 다른 한 명에게는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가 붙잡힌 건 A 씨의 친구의 신고를 받은 뒤입니다. A 씨는 강 씨가 체포되기 1시간 전쯤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자신이 강 씨의 집에 갇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강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강 씨는 술에 취한 채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혐의를 부인하진 않았지만 술을 마신 것 외에 아무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에 피해자 2명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요. 2차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강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기존에 출석을 요구한 국회의원 4명 외에 추가로 14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도 4명이 포함돼 있어서 실제 소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우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번 새로 14명 추가 소환 통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어제 현역 국회의원 18명에게 무더기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겁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우선 자유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가윤, 이해양수 의원 등 4명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사개특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4명에 더해 추가로 한국당 의원 9명에게 같은 혐의로 1차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요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4명, 정의당은 1명인데요. 이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가 사무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한국당은 농성을 벌이던 의원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민주당 의원 등 10여 명을 고발했고 민주당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맞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공개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실명과 출석 일자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표창원 의원의 경우는 출석 통보서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오늘 자신의 SNS에 경찰에 출석 요구서를 올리며 오는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는 고소 고발 건수는 18건이며 총 109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가를 내세워 허위 과대 광고를 하며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의사나 한의사가 광고하는 제품이라고 쉽게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과 의사가 엄선해 만들었다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타 제품에 비해 약물 부작용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검증이 안 된 과대 광고입니다. 한의원 원장 이름을 건 이 식품은 마치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제품들은 의사나 한의사가 광고에 등장하면 소비자들은 제품의 효능을 쉽게 믿는 점을 노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 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41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00여 개 사이트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9개 제품을 판매한 161개 인터넷 사이트가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마치 전문가가 추천하는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우월한 양 이런 광고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체험기를 올려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의사나 한의사가 등장했다고 쉽게 믿지 말고 제품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주식 백지 신탁 심사를 받아야 하는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원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YTN의 단독 보도 이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징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제도를 도입한 지 14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처벌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86명 가운데 44명이 위반. 도입한 지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성적표는 놀라울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위반자가 분명 있는데도 징계는 0건. 지금껏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불문이나 경고 같은 경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실태를 고발한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연속 보도 이후 대책을 찾기 위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과가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좀 나올까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14년 동안 국회의원 징계가 0건이던데 혹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 비공. 1시간 동안 회의 끝에 위원들은 백지 신탁 제도 위반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잣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징계 수준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인사혁신처 기준을 보면 주식심사 청구나 매각 조치가 2달 이내로 늦으면 무조건 경고성 조치, 2달이 넘어가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신설된 징계 기준은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법부나 이런 쪽에도 아직 그 기준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부실되게 지금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도 늦게라도 이 부분을 바로 고치는 거, 이건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위반이 확인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공직자위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봐주기라고 보여지고. 국회 사무처도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주식 3천만 원 초과해서 모든 국회의원으로 안내 대상을 늘리고 국회의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전달이 빠지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늦게라도 징계 기준을 만든 건 다행이지만 그렇다면 지난 14년 동안에는 무슨 회의를 했는지 씁쓸함이 남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내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에 최근 북한 핵 문제 진전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방문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 조만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와 나토 지도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과 유엔 대북 제재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 회원국 대표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북미 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와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유럽연합 관계자들과도 비공개로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최근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EU의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어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등 의제와 협상 장소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 협상 장소로는 유럽 지역이 유력하다는 관측이어서 현지 당국자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유럽을 방문하는 동안 북미 실무 협의를 위해 북한 측 대표와 접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핵 동결론을 일축했습니다. 동결은 트럼프 정부의 목표가 아니라며 북한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 제기되고 있는 북한 핵 동결론과 핵 보유국 인정론. 미 국무부는 이처럼 비핵화 목표의 문턱을 낮춘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북한 핵 동결은 결코 목표가 아니며 비핵화 과정의 입구일 뿐이란 겁니다. About the freeze, that would never be the resolution of a process. That would never be the end of a process. That was something that we would certainly hope to see at the beginning. 이어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WMD를 완전히 제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We obviously clearly want to see the complete elimination of WMDs in North Korea. As the president has said many times,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과의 본격적인 실무 접촉을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환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WMD를 완전히 동결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비건 대표가 다음 주 북측과 실무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발표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북미 간 접촉과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목표라는 골대는 옮기지 않았다고 강조한 미국. 그 과정에서 북한에 내밀 카드들을 좀 더 구체화한 뒤 조만간 실무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2012년의 발언, 소개하지 않았다는 이번 청문회에서의 답변, 그리고 2012년 발언 녹취가 공개된 뒤 나온 해명까지 하나의 사안을 놓고 세 가지 가능성이 혼재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해명은 2012년에 소개해줬다고 한 것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둘러댄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당은 마지막 해명을 믿으려 하고 야당은 2012년 발언이 진실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부인하는 이상 어느 쪽이라고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청문위원으로 청문회 현장에 있었던 여의도 훈장 정치구단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더 훈수정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인이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시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증 진위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외압을 그 어려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장관의 외압도 물리치고 오늘의 촛불혁명에 불씨를 제공해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을 몰락시킨
그러한 강골 검사이기 때문에 저는 예. 검찰총장으로서는 적격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했다는 부분은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 논란은 지금 현재 더 보아야 될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한 대로 2012년 신동아와 인터뷰를 해서 네. 당시 곤경에 처해 있는 후배 검사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개를 했다. 소개한 것처럼 얘기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윤대진 검찰국장과 해당 변호사인 이남석 변호사가 자기들이 했다. 예. 윤대진 검찰국장이 했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조금 그 위증 네. 여부에 대해서는 진위를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후보자 본인은 위증은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본인을 지금, 위한 변호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지만은 당시 네. 적용되는 변호사법에는 그러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예. 뭐 청문회 때 윤 후보자 가리켜서 뭐 정의롭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셨어요. 정의롭죠. 네. 그 이상 정의로운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의로운 부분과 이 거짓말한 것이 맞다면은 이미지가 상충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강골 검사가 네. 국민들도 약간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진위는 조금 더 규명해봐야 된다 예.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역대 대통령들의 측근을 네. 철저히 조사해서 구속 기소한 그런 검사이고 잘 네. 아시다시피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서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외압을 물리치고 수사를 강행하다가 좌천당했는데 예. 2013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질문을 해가지고 검사장으로부터 외압 받았느냐 수사 못하게 했다 예. 이런 진술로 해서 모든 역사가 새로이 탄생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청문 보고서 채택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국당이 예. 이건 목을 걸고 윤대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퇴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윤석열. 네. 윤석열 네. 죄송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거해서 소위 말하는 출세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대구 고검, 대전 고검으로 2년간 좌천돼서 귀양살이를 할 때 박영수 특검이 출발하면서 예. 박영수 특검이 픽업해가지고 수사팀장을 맡아서 네.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쳤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한 건 사실이지만 네. 원인은 박영수 특검이 제공해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뭐 부적격 의견이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채택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한국당, 그 채택되는 경우에 법사위에서 네. 지금 이런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지혜롭다고 하면은 채택해 줍니다. 그런데 의견을 적시하는 게 아니라 네. 한국당에서 볼 때는 이러한 점이 부적격하다. 지금 뭐 위증 뭐 별거 다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당이나 죄송합니다. 민주당이나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사유 때문에 찬성을 한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보고서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임명 여부는 결정하겠지만은 임명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임명하면은 영원히 청문 보고서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한국당은 역사에 남길 수 있죠. 그렇지만은 청문 보고서 자체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런 기록도 이제 결국 청문회 때 주고받은 네. 속기록밖에 남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결국 반대하면 채택을 못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뭐 그 윤석열 후보자의 그 막판에 나온 그 거짓말 논란, 그것의 진위나 그것에 대한 어떤 뭐 당위적인 평가와 무관하게요. 정치적으로 이 정도 사안이면 사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네. 위증 진위 여부에 불과하고 그래도 그만한 총장감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평화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민주평화당 얘기보다 이 얘기를 훨씬 시청자들은 더 좋아합니다. 아, 근데 유성엽 원내대표가 그 최고위원회의 안 나간 지가 벌써 3주가 됐다는데 맞습니까? 유성엽, 최경환, 최경환 네. 양미강 이 세 최고위원은 지금 현재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정동영 당 대표의 인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6일 있었던 대변인단 교체 그 인사에 대한 반발인가요? 아마 그 전일 거예요. 박주연 최고위원 예. 임명하고 그때부터 이어지는 거군요. 예, 양미강 여성위원장 겸 최고위원은 대변인 그때 아닌가 확실하게 기억 안 납니다. 네, 여하튼 한 3주 전쯤에 있었던 민주평화당 내 당직 인선을 놓고 최고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내 의원들 사이에도 이래서는 안 된다 네.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민주평화당이 당 노선을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모처럼 네. 사실 바른미래당은 싸우니까 보도가 되고 예. 우리 민주평화당은 싸워도 보도가 안 되더니 요즘 언론이 관심 갖고 보도가 되니까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역설적으로 존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지만 어제 저 유성엽 원내대표 그 국회 연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뭔가 이 당 노선과 관련된 언급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한번 들어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득권 양당 체제와 작별해야 합니다. 남탓만 하며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적대적 공생 정치와 영원히 결별하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로지 민생과 경제만 생각할 새로운 정치 세력의 태동과 구축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금 유 대표가 얘기한 새로운 정치 세력의 태동과 구축. 뭐 자기 당 지지하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치 체계를 언급을 했어요. 이게 신당 얘기입니까? 유성엽 대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대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세력을 규합해서 창당해야 된다 예.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박 의원 생각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저도 물론 네. 같은 생각을 갖지만은 방법상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전에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밤샘 토론을 해서 또 유성엽 대표는 저 대표 연설을 통해서 더 강한 톤으로 네. 그러한 것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라고 해서 저도 좀 만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먼저 나가서는 안 된다 했는데 저 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완화해서 축약해서 말씀드렸다. 저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원래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제가 얘기하면 안 좋죠.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당권파, 지금 현 지도부 정동영 대표로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당권 쪽에서는 신당을 만드는 제3지대에서 이렇게 새로 모이는 이런 방안에 부정적인가요? 정동영 대표하고 네.
유성엽, 천정배, 네. 장병완, 박지원, 정대철 이렇게 육자회동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정동영 대표도 이대로는 안 된다 네. 하는 데에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 내부에서 논의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7월달, 8월달 이렇게 해나가자 예.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수의 우리 당 현역 의원들은 굉장히 불신의 골이 높아요.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또는 선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예. 하는 것을 아마 천정배 전 대표가 정동영 대표에게 요구했는데 네. 정동영 대표는 자기가 당 대표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자 이러한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 현역 다수의 의원들은 그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공감대까지는 형성돼서 16일 날 또 네. 우리가 심야 토론을 한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그때 가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안이 도출될 겁니다. 그러면 정동영 대표는 본인의 현재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제 활로를 모색하자는 입장이고, 그리고 다른 말씀대로라면 대다수의 현역 의원들은 비대위 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께서도 비대위 체제가 낫다고 보시는 거고요? 저도 그 대다수 의원에 포함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유성엽 원내대표 등의 최고위원회 거부는 정동영 대표 체제에 대한 반대로 해석이 될 수 있겠군요. 비대위 결과적으로 체제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예. 당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협의해서 하자라고 네. 했는데도 강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부하겠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사실상 정동영 대표 퇴진 요구라고 할 수 있겠군요. 글쎄요, 아직 우리가 뭐 정동영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예. 당의 활로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줄기차게, 물론 뭐 정동영 대표는 그런 말씀을 하죠. 나 혼자 잘못해서 그랬느냐 네. 하는 거지만은 어떻게 됐든 정동영 대표가 전당대회를 하면서 6월까지 10 내지 15% 지지도를 올리겠다 예. 하는데 줄기차게 1 내지 3%를 맴돌고 있고 또 총선은 가까워 오고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나 일부 예. 원외위원장들도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이러한 모두가 함께하는 정당을 원하지 예. 대표 혼자서 움직이는 그런 정당, 그런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합쳐진 것 같습니다. 16일에 또 이제 밤새워서 토론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의총으로 소집되는 건가요? 그것은 유성엽 대표가 소집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형식적으로 지난번 밤샘 토론할 때도 뭐 의원들에게 되게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는 사람은 오고 네. 안 오는 사람은 안 오지만은 지금 현재 네. 우리 평화민주당에는 17분의 의원들이 계시는데 지금 12분은 함께 하고 네. 5분은 참여를 하지 않는데 아마 저는 모든 분이 다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정동영 대표도 다수의 의원들이 바라는 대로 이대로 안 되는 책임이 아니라 예. 승리를 위해서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동참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당 밖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한다면 뭐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호남 의원들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고요. 그런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도 하셨고요. 요즘에 뭐 따로 교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뭐 335 네. 그렇게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저는 이 당내 문제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초연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강조한 것은 예. 첫째는 이대로는 안 된다 네.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하면은 누구를 기대하지 말자. 정동영 대표를 비난하지 말자. 예. 흔히 밖에서 말하는 바른미래당과의 분열, 통합을 영입을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치 정립을 해서 나가다 보면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또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되려는지도 모르고 8월 15일까지 또 정동영 대표도 결국 우리하고 함께 하자고 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공식을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한 것을 정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희망을 네. 제시하는데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평화당 내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바란다는 그 비대위 체제는 의원님 보시기에 언제쯤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8, 9월 지나면서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초선 의원들은 선도 탈당을 해서 이끌겠다 네. 하는 분들이 기왕에부터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탈당하지 말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지만은 한없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8월 15일을 그 데드라인으로 정해놓고 있던데 막 그런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선도 탈당 가능성이 없지는 않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비대위 체제 구성이 늦어지면은 선도 탈당이 언젠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저는 뭐 1, 2주 내에 그러한 움직임은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탈당하지 말라고 설득하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제가 뚜렷한 미래를 제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나가서 그러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1, 2주 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6일 의총 형식의 그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만약에 그때 총의가 모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선도 탈당이 이루어진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3명이 두세 명.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초선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 유성엽 원내대표도 제가 강력히 추천해서 원내대표에 출마를 했을 때 네. 본인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원내대표를 해가지고 선도 탈당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더 잡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뭐 그렇고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뭐 민주평화당 분당 초읽기다 뭐 이런 보도가 그리 5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5번지 뭔지 뭐 제가 얘기할 탈당을 수는 어떻게 없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예. 분당은 예. 아니더라도 예. 문제는 선거를 치를 때 네. 우리가 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에게 비례대표 1, 2번을 보장해줘서 네. 실질적으로 당신이 새로운 시각으로 공천도 하고 예. 비례대표 선정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보잘것없는 적은 당에서 자파로 독식을 해서 비례대표나 공천을 한다고 하면은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파라면 자기파로. 자기파.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 모임 때는 12분 중 11분이 참석해서 예. 아마 뭐 저처럼 중진도 있고 초선 의원도 있었지만 우리 11명은 예. 어떠한 경우에도 간판 타자로 즉 당대표나 무엇에 나서지 말자 하는 것을 결의를 해놨어요. 예. 그러면 비대위 체제를 상정하고 계시면은 비대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데려와야 된다. 이 그러니까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 네. 우리가 수혈 받아야죠. 외부 인사를 들어와야죠. 좀 개혁적이고 상징적인 분이 오셔야 되는데 예.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부터 비례대표 1번, 2번을 보장을 시켜서 예. 그분 책임하에 모든 공천과 특히 비례대표 등을 선정하는 네. 권한을 줘서 우리는 절대 추천하지도 말고 개입하지도 말자. 이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추천도 안 한다면 어떤 인사가 어떻게 뽑힐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게 뭐 어떤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그러나 최소한 우리 정체성은 맞아야 되니까. 네. 예. 여하튼 뭐 당 중진들이 나서서 비대위원장을 하거나 누굴 데려오거나 이런 역할을 안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저는 처음부터 예. 안철수 대표에게 손학규, 네.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은 나서지 말자. 그리고 김성식 당대표, 네. 김관영 원내대표를 내세워서 당을 좀 혁신해보고 그분들이 국민 속에서 생활 어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 울타리가 되자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자기가 하겠다 해서 서울시장 나가고 당대표 하는 동안 이렇게 분열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선 후퇴를 하고 네. 그러한 프레시한 저명 인사나 또는 젊은 인사가 와서 당을 이끌게 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자. 네. 그래서 우리 11명은 담당하지 말자.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한테 맡기자. 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광주에서 7월 12일에 큰 대회가 열립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예. 그리고 한 달 전쯤에 김여정 부부장을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초청도 했죠. 그렇습니다. 예. 네.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이제 끝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끝났고 유엔 체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질 수도 없고 예. 여러 가지 참 말 못할 사연으로 그러나 다 이해하는 사연으로 북한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 선수단이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엔 제재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부분이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상당한 경비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그 선수들이 와서 체제하면은 예. 또 응원단들이 체제하려면은 거의 100여 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다 돈 다 내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북한 부담이 너무 크고 네. 또 북한이 사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가를 하고 응원단이 온다고 하면은 부산 아시안 게임 네. 저희들이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줬는데 얼마나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우리 국민들도 부산 시민들도 다 당신은 햇볕 정책 지지한 거예요. 예. 또 북한으로 떠나갈 때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다시 한번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현재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내일이라도 예. 북한이 몇 사람의 선수만이라도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잘합니다. 예. 그런 선수들을 참 5명이라도 아니 10명이라도 3명이라도 참가를 시켜주면은 굉장히 좋을 건데 지금까지 어제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예. 사실 천정배 의원이 하기로 했는데 부친상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제가 핀치히타로 나간 거죠. 나가서 이낙연 총리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아직 연락 온 게 없다. 네. 그러니까 6월 12일 판문점에서 이제 그 이호 여사 서거 돌아가시고 그 조전과 조화 받을 때 북측 대표단의 그 참가를 공식 요청을 하신 거고 그때 김여정 부부장이 뭐라고 답했던가요? 제가 간곡하게 청이 있다. 네. 대구, 부산에는 다 참여를 해줬는데 네. 광주입니다. 광주 3번씩 얘기하면서 꼭 참여를 해줘야
지금 우리나라 박태환 선수도 참여를 안 하니까 흥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와서 좀 해주셔야만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오죽하면 재체면도 좀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 원장님께 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함흥차사네요. 네, 그야말로 함흥차사네요. 네. 네. 8월 18일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예. 그때 이제 그 10주기 행사에 북측 인사를 초청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글쎄요, 그 민화협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 그 언론에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을 콕 찝어서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고 그럽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꼭 와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점을 아직 안 봤습니다. 뭐 그쪽에 그 직접 개입하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요, 관여하신 건 아니고요. 전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화협에서 하는 거니까. 네, 민화협과 정부가 같이 공동 명의로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글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윤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도 윤대진 국장은 자신의 행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답변 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곧바로 유감을 표시했고 그것이 더 이상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 사유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이런 윤 후보자에게 거짓과 위증의 굴레를 씌우려는 시도를 접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이런 윤 후보자에게 거짓과 위증의 굴레를 씌우려는 시도를 접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말 완벽한 거짓말 그리고 그 뻔뻔스러움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이거 마치 조폭 영화의 조폭들이 정말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정말 뭐 모든 분이 다 그런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마치 조폭 영화의 조폭들이 정말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동생이자 윤석열 후보자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뒷북을 치고 나섰습니다.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던 이남석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계를 경찰에는 내지 않았고 국세청에만 냈다는 믿기 어려운 해명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의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미 출석을 통보한 국회의원 4명 외에 추가로 14명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추가로 소환이 통보된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이 9명, 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입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임금 인상률 등에서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새벽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비상요원이 투입돼 출근 시간대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낮 시간대 배차 간격은 크게 길어졌습니다.
식약처가 의사나 한의사 등이 광고하는 41개 제품과 1,200여 개 판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9개 제품, 161개 사이트를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했습니다. 단순 식품을 건강 기능식품으로 과대 포장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배우 강지환 씨가 소속사 여직원 2명을 자택에서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후 늦게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 해상에는 오전부터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영동 지방에는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내리겠습니다. 부산도시철도 노조가 오늘 새벽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인상률과 신규 채용 규모를 두고 사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손재호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출근길 열차 운행의 차질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만 부산교통공사가 비상인력을 투입해 출근 시간인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평소 대비 100% 열차 운행률을 보였습니다. 평시 배차 간격 4분에서 5분 30초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부산도시철도는 법에서 정한 필수 공익사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전동차 운행에 꼭 필요한 인력 1000여 명은 반드시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비조합은 512명, 사회복무요원 등 외부 지원 780명 등 2,306명이 현업에 투입됐습니다. 자, 하루 종일 집중 투입을 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출퇴근 시간대 말고 다른 시간대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는 70에서 75%의 운행률을 유지하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늘어납니다. 평소 6분에서 7분 간격이던 배차 간격이 11분에서 12분으로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를 좀 살펴보죠. 쟁점이 뭡니까? 노조가 파업에 나선 건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용자 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노조는 최종 안으로 임금 1.8% 인상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매년 적자가 심한 상황이라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의 연간 임금이 6,800만 원으로 서울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동종업계와 비교하면 최고의 수준이라며 동결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협상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이라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손조입니다. YTN은 오늘부터 문제가 있는 현장을 찾아가 부조리를 고발하는 Y가 간다라는 코너를 선보입니다. 오늘 첫 순서로 잠원동 붕괴 사고 이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건물 철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잠원동 사고 현장 감식에 참여한 전문가와 서울 시내 철거 현장을 돌아봤더니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쿵! 다 무너졌어. 근데 갑자기 1초도 안 걸린 것 같지. 잠원동 붕괴 사고 이후 찾아간 4층짜리 건물 철거 현장입니다. 공사 잔해 추락에 대비한 이중 가설물이 2층까지만 설치돼 있습니다. 가림막도 곳곳이 찢어졌고 그마저도 건물 일부만 느슨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가림막이 치마처럼 훌렁훌렁거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철거자 시에 어떤 부산물이 요소를 튀어나온다면 이것을 지나가는 행인들의 안전은 아주 무방비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의 사전 심의를 받았지만 안전시설은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다행히 잠원동 사고가 난 뒤 공사는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는 철거 현장에는 이렇게 공사 잔해들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위험한 유리 파편들도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른 철거 현장도 엉망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저층 건물로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
구청에 신고만 하고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부에는 그 강간 비계 간격이 촘촘한데 상부에는 그 비계 간격이 좀 떨어져 있죠. 예. 강간 비계 간격을 상층부도 촘촘히 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취재진은 서초구의 철거 현장 14곳을 모두 돌아봤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사전 심의를 받은 건 5곳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170곳 중 40곳만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례에 따라 심의 대상은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의 건물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할 때 이제 철거 계획서는 제출을 하게는 돼 있어요. 저희도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어떤 민간에다가 부담이 되는 그 행정행위를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모두 3천여 건.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이 쏟아졌지만 현장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 가려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공사 현장에서 돌 떨어지는 소리 같은 거 나면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도 거의 잠원동 사건하고 유사한 그런 게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관청에서는 이거를 좀 잘 관리 감독을 해서. YTN 나혜인입니다. 철거 현장 안전사고에 대비해 이미 2년 전에 사전심의제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철거 현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지적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서울 낙원동 호텔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한 달 뒤 서울시는 신고제였던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철거 계획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조건부 허가제로 바꾼 겁니다. 그 조례에 있는 것 갖다 이행 안 하면은 첫 번째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걸로 조치사항을 따져야 될 겁니다. 하지만 허점은 여전했습니다. 사전심의만 있을 뿐 정작 중요한 현장 관리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잠원동 붕괴 사고의 경우에도 구청의 현장 점검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제도 뒷받침이 안 돼 있는 건 지금 현실 정확하고 철거 현장에 대한 어떤 조사나 점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철거 공사 안전을 감시하는 감리사에 대한 선정 방식도 문제로 꼽힙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어 철거 업체가 입맛대로 감리사를 정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철거 업체가 건축주의 그 의뢰를 받아서 감리 용역 업체를 갖다가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상주 감리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이 부분에는 전혀 무의미하게 돼버린 거죠. 전문가들은 안전사고 측면에서 볼 때 철거 공사가 신축 공사 현장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사회적 비용을 들일 수 있도록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사전심의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감리사의 책임과 역할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사와 무관한 사람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대리인,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감리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전심의를 의무화한 철거 허가제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지하층 포함 5층 이하 건물은 여전히 안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좀 언론인 여러분들, 제가 그 특정한 언론사를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의원님 나경원 대표의 리더십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그 측근을 예결위원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동료 의원을 밀어내기 위해서 가장 추악하고 악의적인 저를 밀어내고 있는 현 원내 지도부 생각하면 더 이상 이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 공감해주고 도와주려고 했던 또 그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저와 뜻을 함께하고 있는 의원님들과 싸워나가겠습니다. 일단 관례에 따라 그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별도로 저희가 발언하고 들어와. 응? 발언하고 들어와. 그냥 발언해. 공개 발언하게. 나도 또는 충분하고 뭐 너는 뭐 시킨다. 뭐야? 나 살림 시켜. 똑바로 해. 윤석열이 무서워서 약세를 보인다는 게 법사 이분들이. 어? 아니,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뭐 사고는 해드릴게. 와서 해. 사고에 나는 못 가. 그러니까 보는 거 모르고 있어. 누가 김기태 간다고. 바꾸자 그래. 할 일도 없는데. 할 일도 없는데. 아니 지금 뭐라고 했는데? 똑바로 해 정부의 간사. 똑바로 하라고. 정보를 완전히 개정을 만들어만 진짜. 저기 뭐야? 나도 네, 그러면 먼저 국민의례 밝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좀 말아. 바로 김만정 씨. 누구야 또?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같이 바로 학원도 저희 중에 기억이야. 나같이 바로 학원도 저희 중에 기억이야. 여기다 자기까지 뺏겨버렸네.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표현과 함께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이번 조치를 대북 제재 위반과 연결짓는 것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가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국제 공조도 함께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가 결국 미국이나 중국 등의 첨단 IT 산업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국들과 협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의 해결 노력에 일본이 화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해결과 함께 국제 공조에 나서고요. 국내적으로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죠.
네, 문 대통령은 그제 언급했던 민관 비상대응 체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주요 그룹 최고 경영자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장차관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지원 체계를 운영해 장단기 대책 수립에 협력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처 다변화나 부품 국산화를 어떻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은 없었는데요. 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방안이 언급됐을지 주목됩니다. 또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과 부품, 소재, 장비 국산화를 근본 대책으로 거론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지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30곳의 총수들과 경제단체장 4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과 일본 내 인맥이 넓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일본 출장 중이어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여야는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지원에 방점을 찍었고 야당은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여야 어떤 대응책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네, 여야 모두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을 강조했는데요.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냐를 두고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소재 부품 관련 지원 예산을 추경에 넣어 통과시켜야 하고 내년도 예산 계획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재정 지원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반일 감정에 편승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 사법부의 판결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외교적 정치적 셈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전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대책기구 구성, 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하자며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부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쳐 11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설 예정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 공방과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거짓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역시나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죠. 네, 기본적으로 여당은 큰 흠결이 없다. 보수 여당은 거짓말한 것이 분명한 만큼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갈리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문회의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 전입 등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윤 후보자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인사청문위원인 금태섭 위원이 윤 후보자가 명백한 거짓말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정부 여당이 문제가 없다고 대응하는 것을 보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부적격 단독 의견을 담지 않는 이상 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이 끝났는데요. 오늘 이후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 이후 여야가 10일 안에 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임명과 낙마 여부를 맞추는 것으로 유명한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번 윤석열 후보자의 이름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자가 큰 결함이 없다고 본 정의당의 판단도 판단이지만 정계층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잠시 균열이 생겼던 범진보 진영의 연대를 이어가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정의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의 결격 사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증과 거짓 인터뷰 논란에도 정의당이 찍은 공직 후보자는 낙마한다는 이른바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릴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물론 청문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최종 임명 여부가 남았지만 정의당의 선택은 여러모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반대했던 공직 후보자는 줄줄이 낙마하면서 데스노트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멀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가, 최근에는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의당의 강한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야당들은 반대해도 정의당이 찬성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은 모두 최종 임명됐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당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사실상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라갔다가 논란이 된 주식을 모두 매각하면서 지워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국민 눈높이에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평가가 많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을 향한 공조의 손짓을 보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호우도 우려되지만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강풍특보 속에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영동 지역에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도 비보다는 바람이 강해지고 있다고요? 네, 서울도 점차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초속 10m 안팎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현재는 빗방울만 간간히 떨어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강풍에 대비가 필요한 곳은 제주도와 남해안입니다. 이 지역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현재 전남 여수와 제주도에 초속 23m의 돌풍이 불고 있고요. 완도와 통영, 부산 지역에도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제주도와 울산, 부산, 경남 해안, 전남 해안 섬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남해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앞으로 특보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확대 강화될 전망인데요. 밤사이 동해안으로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확대되겠고요.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구름은 이제 수도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하겠고 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영남 해안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방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 오후부터 다시 남해상으로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맛비는 내일 대부분 그치겠고요. 영동 지방만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는 영동 지역은 올봄 산불 피해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주의 잘해 주시고요. 또 제주도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항공기 결항 여부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임금 격차 해소 차원에서 보자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한 평균 임금 인상률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늘 동결을 요구해왔고 특히 올해는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발한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오늘 복귀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쉬어야 경제다 더 쉬운 경제, 오늘은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열어야 된다 이런 주장 여러 번 들어왔는데요. 가능할까요?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먼저 모두의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제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의 이 소득의 격차를 상징적으로 제가 하나 좀 수치를 제공해 드릴게요. 네. 2017년에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보면은 네. 상위 0.1%의 연소득이요. 네. 14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최저임금이 2017년 기준으로 해서는 한 월급으로 한 135만 원이고요. 네. 그걸 이제 12달로 곱했을 때, 네. 12달로 곱하게 되면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네. 됩니다. 그거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는 100배. 아닙니다. 100 수십 배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는 최저임금의 그 수준이 굉장히 이제 열악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임금이라는 것은 일단 먼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사람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그 목표가 두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75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175만 원 가지고 흔히 이제 그러니까 비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태 조사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혼인 안 한 1인 가구.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소득을 얻는 사람들 거기에 적용받는 이제 임금 근로자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요. 네. 4인 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4인 가족을 가지고 우리가 한 175만 원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사실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땐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생계비가 최소한 1만 원은 돼야 된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 보게 되면 그렇죠. 1만 원일 경우에 한 달 월급이 한 209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한 물가라든가 주거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최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만 원 달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선진국하고 비교할 때 OECD를 많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드는데요. 네. OECD 국가 이제 2017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주로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할 때 그 나라의 이제 평균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간값이요. 네. 그러니까 임금의 이제 중간 수준에 있는 그 임금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거의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OECD 중간 정도에 예.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는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소득이라는 것이 두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임금 소득처럼 시장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얻는 이제 이 소득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시장 임금이라고 하고 있고요. 내가 버는 돈이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정부로부터 많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지원받거나 이전받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이를 키울 때 보육비를 지원받고 그러듯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사회 임금이라고 하는데 사회 임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회 임금 수준이 OECD 기준으로 봤을 때요. 물론 좀 이제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은 2011년에 한번 민병도 의원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OECD 수준의 한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최저임금, 시장임금에 거의 절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과잉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래프를 사회임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2.9%가 나오죠. 네. 기본 가처분 소득 대비해가지고요. 근데 OECD 평균이 한 40.7%니까는 한 3분의 1에 좀 잘 못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OECD 중간 정도는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회임금까지 고려해 놓고 보면은 여전히 살기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는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소득이라든가 이걸 다 합쳐가지고 어쨌든 이제 결정될 텐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사회임금 흔히 말해서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듯이 그게 이제 여실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임금에 이제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을 가지고는 살기 힘들다고 이제 그러니까 아우성을 이제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도 보장을 받아야 그나마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그 법을 보게 되면요. 원래 이제 이 최저임금이 1970년도에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도입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한 사회의 최저임금 수준도 아니 저기 사회보장도 고려해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산성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노동시장 환경만 가지고 주로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안 되고 있죠. 그럼 그 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그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일단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지난 우리가 한 수십 년 동안에요. 네. 가계소득이 굉장히 정체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기업들은 굉장히 부유해졌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네. 그 소득이 가계와 기업과 정부로 이렇게 배분되는데 네. 가계소득은 상대적으로 거의 정체가 되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득의 혜택을 받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듯이 네. 지금 저 파란 선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96년도부터요. 네. 노동 생산성의 이제 증가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저게 이제 GDP를 나눈 거죠. 그렇죠. GDP를 이제 1인당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걸로 나눈 건 노동 생산성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빨간 선이 이제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그 1인당 임금이요. 실질 임금의 증가율이요. 네. 증가 속도입니다. 네. 그럼 보시게 되면 한 96년경부터 벌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90년도 벌어져 가지고 저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는 2017년도까지 보게 되면은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연 한 2.9% 속도로 증가를 했는데 네. 임금 증가율은 한 1.2%의 증가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격차가 계속 이렇게 확장이 누적적으로 이제 확대가 누적된 거죠. 그 얘기는 격차가. 생산성이 높아졌다니까 경제는 커졌는데 그 경제를 키운 사람들에게 임금으로 제대로 보상이 안 됐다 이런 그렇죠.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사용자 단체들에서 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에서 임금 증가율을 요구하라 그러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생산성 증가율만큼 임금이 그러니까는 지급이 안 됐다는 걸 이제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런 갭이 누적되다 보니까는 격차가 누적되다 보니까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렵다 보니까는 이제 급격한 인상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인상률만 가지고 생산성 증가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과거에 누적된 부분들을 이 보상을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지금의 현재 임금 수준 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 기준에서 그러니까는 삶을 살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조금 전 그래프에서 보면은 한 가지 더 좀 보고 싶은 게 그 점선으로 표기된 그래프가 있었어요. 예. 그 그래프는 생산성 그래프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던데 그건 뭘 표기한 겁니까? 저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10인 이상 상용직 임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근로자들의 소득을 이제 그할 때 이제 소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5인 미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0인 이상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10인 이상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어쨌든 간에 좀 이제 그래도 이 그 근로 이런 환경이 좀 많은 상대적으로 나은 부분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10인 이상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니까는 그 차이가 굉장히 저기 이제 임금하고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10인 이상 상용직 임금은 그 노동 생산성과 비슷하게 증가를 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렇지 못한 그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이 그만큼 손해가 많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양극화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 불평등이 굉장히 크게 벌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분들이 대개 아무래도 저부가 가치 사업장에 많이 이제 아무래도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기업의 종사자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듯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열악한 사업장으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임금의 그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개 이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자들이 대개 그 부분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관심 차원 속에서 최저임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그래프의 그 괴리를 채우는 것이 임금 인상의 명분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이제 뭐 문제는 사실 현실 속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생산성보다 임금 증가 속도가 낮다 보니까요. 이제 저는 경제도 우리 경제도 적폐가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의존하는 사업장들이요. 흔히 말해서 이제 저부가 가치 사업장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는 임금을 적게 줘도 괜찮을 경우에는 그 임금 저임금을 주고서는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적게 나가니까요. 그거 이상만 이익을 내면은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대개 우리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선진 국가들에서 경험을 보게 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저부가 가치 사업장들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돼요. 네. 왜냐하면 같이 임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이 증가하는 거를 감당할 수 없는 사업장들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예.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업장들은 대개 이제 상대적으로 후진 국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1984년도에 미국에서 목격한 것이 미국에서 마지막 칼라 텔레비전을 생산하던 업체가 제니스라고 있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생산을 중단을 하고 말레이시아로 나갑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미국의 인건비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더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임금이 낮은 임금이 지속되게 되면은 예. 결국 그런 저부가가치 사업장이 계속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죠. 인건비를 적게 주더라도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저부가가치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자신들이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힘들어지니까요. 그 부분이 소위 말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자영업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들 예.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는 그 충격에 대한 그러니까는 그 이 불만들을 높이고 있는 것이고요. 자영업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종을 네. 음식, 숙박, 도매, 소매업을 이제 되게 4대 업종을 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보게 되면은 임금 근로자 1인당 소득 대비해서 가지고요. 부가가치 기준을 보게 되면은 한 28%뿐이 안 됩니다. 부가가치가 낮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소득 그만큼 낮다는 얘기죠.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는 바로 소득에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게 벌써 한 10몇 년째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타격을 보더라도 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충격이 크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 증가에 따라서 가뜩이나 이제 그러니까 이 장사도 안 되는데 인건비가 올라가니까는 힘들다고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최저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을 당위라고 했을 때 그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반작용 현상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가면서 폐업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분들은 되게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건가요? 가장 교과서적인 하나의 해법은요. 현실과는 좀 약간 괴리가 있지만은 소위 선진 국가들의 경험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격을 받는 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 당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했을 때 문제는 그걸로 해서 타격을 받아가지고 폐업하시는 분들이 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출구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산업 재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부가가치 사업장으로 사업으로 거기 종사자들이 이동할 수 있으면은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지금 경제에서 얘기하는 소위 이제 현 정부가 혁신 성장이라든가 산업 재편,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어쨌든 간에 이런 산업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뭐 신성장 동력선을 육성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배경들인 겁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성과를 못 내다 보니까는 산업 재편이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과감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을 못했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노동계에서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을 때 그 충격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다들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인식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같이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그 영세한 사업장들도 또 다른 의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의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을과 을이 그러니까 지금 충돌하는 어떤 하나의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에 대해서 을과 을이 좀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흔히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던 것들인데 동네에 그러니까 대기업 유통들이 진출을 하면서 동네에 그러니까 상권들이 그러니까는 뭐 그래서 동네에서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동네에서 개인 그러니까 빵집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타격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뭐 출점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한다든가요.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그 가맹점들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가맹 본사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가맹사들을 관계에 있어서 너무 이제 그러니까 본사 위주의 그러니까는 본사가 이득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로열티도 많이 내고 불공정하게 돼 있다 해가지고 가맹사들이 어쨌든 간에 단체 이런 그 이 단결권을 좀 더 보장을 해줘가지고 그 공정한 어쨌든 간에 이득을 배분하는 이런 거라든가요. 뭐 그것 말고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상가 임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가 임대로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비율 이내에서 그러니까 상한선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얘기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은 많이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네. 백화점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그러니까 홈쇼핑을 통해서 많이 이제 판매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재화공들 이 구두를 만드시는 분들이요. 네. 구두를 만드시는 분들이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할 때 구두 한 켤레당 재화공들한테 돌아오는 몫은 한 5%뿐이 안 돼요. 네. 판매 대금의 5%가 노동자한테 간다. 예.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는 저기 화면에 나오지만 홈쇼핑 수수료가 한 35에서 40% 정도 이렇게 40%나요? 그렇죠. 예. 네. 예, 가져가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노동자 보수들이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수수료를 좀 그러니까 좀 이제 억제하는 예. 좀 인하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부분의 몫을 좀 노동자한테 좀 배분하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지금 주장들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 지난해 또 지지난해 급격히 올랐다 그러면서 이제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그룹이 뭐 대기업 동의는 못해도 이해는 해요. 근데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 종사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또 수수료, 가맹점 뭐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한 데다가 임금 압박까지 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런 지원책이 제대로 시행이 되면 그런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정하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자영업자라든가 그분들이 하고 다시 연대하는 자영업 이 모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이 연합회들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일부 단체들은 같이 그러니까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주장하는 노동계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있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는 이제 그러니까는 자영업자들도 있고요. 있는데 문제는 저것만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충분히 근본 해결책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네에 그러니까 대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점들이 진출을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요즘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그러니까는 이 그 소비 행태를 보게 되면은 온라인 구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자기 집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말에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대형 그러니까는 마트들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을들의 입장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는 거죠.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연대를 해서라도 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고 싶어서 하는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 제약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요.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요. 이 소상공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채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영업자만 하더라도 3월 말 기준 한 636조 원이 되고요. 중소기업은 한 682조 원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금리 1%만 인하를 하더라도요. 한쪽은 6조 4천억 원, 한쪽은 6조 8천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 임금 인상분이 최소한 한 5조에서 많게 잡아도요. 최대 잡아도 한 11조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한 12조 정도 그러니까 금융비용 1%만 절감시켜줘도 이게 그러니까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재원이 있어야 되죠. 한국은행에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라는 게 있어요.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한 25조 정도를 지금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 금리가 그러니까 한 0.75% 정도로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가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금리를 지금 주로 이제 은행들한테 빌려주고 있는데 신협이라든가 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요 취약계층들의 주로 이제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쪽에다가 좀 이제 이 금리를 지원해주게 되면 고금리 플러스 그러니까 한 1~2%만 더 받고 대출을 해주게 되면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취약계층들이 아무리 싸게 금리를 이용해도 한 4%대 후반을 이용을 합니다. 그 차이를 그러니까 해소시켜줌으로써 금융비용 해소시켜주게 되면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하더라도 다 그게 상쇄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관계 당국에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